배웠고, 오늘은 마지막 남은 투자 이론입니다. 자, 지금 살펴볼 내용은 투자 이론은 투자에 대한 주요 이론, 주로 아마 신고전학파적인 그런 고전학파적인 이론, 그냥 고전학파적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따르면 투자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외에 투자 함수를 이동시키는 요인들을 보고 호황기에는 투자가 증가하고 침체기에는 투자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배울 내용인데, 먼저 투자라 그러면 이 유형을 나눠보면 한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됩니다. 물론 더 세분하게 나누면 한 8가지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투자를 집계하고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GDP를 집계하고 그걸 이제 지출 국면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나누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투자를 발표하면서 투자 세부 구성 요인을 보면 한 8개 정도로 나눕니다. 8개까지 나누는데 그건 좀 너무 세부적인 것이고 조금 이제 대략적으로 나눠본다 그러면 이런 개념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업 고정 투자,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계에 대한 구입,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죠.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뭐 항만을 구축하고 공항을 닦는다, 건물을 짓는다, 뭐 이런 거 다 투자입니다. 학교마저 학교에서도 학교 건물 이거 투자고, 그 다음에 개인 가게에서도 가게가 신축 건물을 지으면 그건 투자라고 이야기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주택 투자고, 이거 빼고 나서 어쨌든 그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도로 항만을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고정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픽스드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비즈니스용도 있고 비즈니스 아닌 것도 여기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고정 투자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 고정 투자를 제일 대표적으로 듭니다. 그 다음 투자로 이제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 레지덴셜 인베스트먼트죠. 이게 주거용 투자입니다. 주거용 투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쓰는 투자입니다. 빌딩 투자도, 이 건설 투자도 레지덴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 사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다른 완전히 이거하고 다른 성질의 투자가 재고 투자입니다. 재고 투자라는 것은 소위 재고의 변화죠. 재고의 변화라는 것이 기업들이 만들었는데 안 팔렸다, 안 팔리고 남은 것, 아니면 팔기 위해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 이런 것을 재고라 그럽니다. 나름대로 기업마다 적정 재고 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유지하려는 양보다 뭔가 재고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빨리 뭐 달라 그래가지고 막 팔리 나가면 재고가 별로 없죠. 뭐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요소 부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창고에 남은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재고가 다 나가버리는 거죠. 반면에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재고가 많이 쌓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재고도 변합니다. 근데 그게 재고가 재고 투자로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는데 이건 좀 조금 다른, 그러니까 계획하고 사전에 계획한 양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된 양하고 차이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고정 투자, 주택 투자, 재고 투자. 거죠. 근데 이 판이 바뀌기 전에는 주택 재고 투자까지 설명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의 설명 부분이 줄면서 주택 재고 투자의 설명은 빠졌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기업 고정 투자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주택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 많겠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왜 그래 급격히 많이 오르느냐? 다른 어떤 그 투자재, 그 기계와 같이 뭐 기업 고정 투자와 다르게 주택 가격은 급등 급락을 많이 합니다. 오피스 빌딩보다도 변동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투자의 가격 변동이 심한 제일 큰 이유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바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주어진 공급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플로우가 아니라 스탁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 스탁,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 총량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총량은 주어져 있고 사람들의 수요가 늘면 확 오르고 수요가 떨어지면 확 떨어지는 이런 식의 조금 다른 형태. 보통 다른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물건들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도 줄게 되죠. 그런데 주택 공급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락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저금리 때문에 수요가 느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급등을 많이 했는 것이고, 비슷한 현상으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때는 또 엄청나게 빨리 떨어집니다. 급락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주택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재고 투자. 재고 투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물론 재고 투자는 이 경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잘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줄고, 경기가 나쁘면 안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큰 요인이지만, 그 다음에 또 재고 투자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이자율도 맞습니다. 이자율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자율이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적정 재고 규모를 생각하는 거죠. 이자율이 높으면 적정 재고 규모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체가 뭔가 하면 결국은 다 그만큼 금융 비용입니다. 그거를 뭔가 그만큼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팔고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큼 그 돈만큼이 사실은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수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 규모 자체가 바로 이자율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재고를 줄이고 기업들이, 이자율이 낮으면 재고가 좀 적정 재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재고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투자는 경기 변화하고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전적인 이론에서는, 경기순환 이론에서는 단기 경기순환, 단기 경기순환이라 그러면 보통 한 3에서 5년? 3년? 아니지. 1.5년에서 한 3년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순환되는 경기순환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이클이 별로 안 보이는데, 1800년대, 1900년대까지는 그런 사이클들이 보였습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데 이제 단기 사이클은 대부분 재고순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늘면, 요즘같이 재고 관리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하죠. 못하는데, 재고가 공장들이 자꾸 만들어가 재고가 굉장히 늘면, 그때는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너무 많다 그러면 너무 많네. 그러면 그때부터 생산을 줄이는 거죠. 생산을 줄이면 그때부터 불황이 오는 겁니다. 생산이 줄이면 고용이 줄고 소득이 줄고, 그래서 재고가 늘어서 경기 불황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공장들이 쉬고, 그럼 있는 재고들이 쭉 팔립니다. 팔려가지고 거의 다 팔리가면 그때 이제 경기 회복된다라는 거죠. 다 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많이 돌리면 경기가 과열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기순환 이론은 소위 재고순환, 재고의 변화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라고 옛날에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제 순환 사이클은 잘 안 생기죠. 잘 안 생기는 것이, 요즘에는 재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철저히 되고 있다는 거죠. 옛날 같이 뭔가 재고 많이 넣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뭔가 하면 재고가 얼마인지 항상 타이트하게 계획대로 관리하고, 그게 연동돼 가지고 공장의 조업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재고가 많은 것은 유통 부분입니다. 가게에서 물건 팔라 그러면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거죠.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편의점도 그렇고 아니면 할인마트 같은 데 가보면
온갖 종류가 물건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뭔가 하면 살라 그러는데 물건이 품절됐습니다. 잘 없죠. 그건 재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품목이 뭔가 하면 산더미 같이 많이 쌓아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적정한 만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잘 관리된다는 것은 이제 요즘같이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인터넷, PC 덕입니다. 인터넷 PC. 소위 70년대 이후에 PC가 도입되고 70년대 말에 PC가 들어왔죠. 80년대, 90년대 들어가지고 제일 빠르게 발전한 것이 이런 이제 리테일 부분입니다. 소매 부분에서 소위 포스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물건 하나 사면 계산할 때 뭔가 스캔을 툭 하죠, 그죠? 스캔을 툭 해가지고 그럼 숫자가 툭툭 나오면서 다 더해가지고 영수증이 주르륵 나와가지고 나는 그 합계액만 돈을 냅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가 초중고 때만 하더라도 가게에 가면 뭐 소위 옛날에는 소위 우리 이름으로 구멍가게라 그랬는데, 구멍가게라는 게 조그맣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옛날 구멍가게도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는 구멍가게도 가면 물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안에 미로같이 속속들이 보면 온갖 가게 안에 뭔가 하면 뭐 신선식품, 식품, 뭐 공산품까지 다 놓고 팝니다. 그 사장님 부부가 둘이 있어. 사장님 혼자서 대부분 지키죠. 그걸 교대로 지키면서. 그러면 물건 들고 가면 뭔가 하면 그걸 제일 신기한 건 모든 물건 가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해가지고 뭔가 하면 하나하나 이거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뭐 계산기 쓰기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하기도 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그냥 얼마 그래가지고 돈을 현금을 주고 나왔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뭔가 하면 사람 머리와 손과 눈과 입으로 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면 물건 사러 가보면 물건 다 떨어졌네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은 굉장히 예상보다 안 팔리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 가게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안쪽이 아까 미로같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밖에는 조그맣게 보일지 몰라도 안에 미로같이 굉장히 큰 이유가 그 많은 물건을 다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게 한 사람이, 가게 주인이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팔리더라라는 것을 짐작해가지고 이 소위 뭔가 하면 도매업체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얼마 갖다 달라 몇 개 갖다 달라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면 가격 그 설정을 해가지고 다 그 가격을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물건을 다 팔았던 겁니다. 그랬던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물론 가게마다 물건 가격이 들쑥날쑥하죠.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또 이때는 비싸고 이때는 싸고 변화도 심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옛날에는 뭔가 하면 재고가 많았어요. 재고가.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같이 재고 관리가 잘 되기 전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일단 가게에서는 뭔가 하면 물건 없어가 못 파는 건 굉장히 그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게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재고를 충분히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비용은 많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PC 도입으로 혁신적으로 바뀐 겁니다. PC가 도입, 구멍가게가 왜 다 퇴출됐느냐? 재고 관리 시스템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고 관리 시스템을 못 따라가면 엄청나게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보세요.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서요. 한 2시 이후에 전화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PC, 그러니까 PC와 인터넷,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소위 단말기, 포스라는 스캐닝 시스템, 이런 것이 도입되면서 이제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 물건마다 이제 바코드를 붙이는 거죠. 바코드를 붙임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 처음에는 바코드가 가게 주인들이 바코드를 붙였는데 이제는 이제 공장에서부터 바코드가 붙여 나오죠. 포장지 자체에 바코드가 다 붙여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바코드를 스캔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뭐 물론 바코드당 가격이 얼마다는 것은 자기 가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편의점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해 놓고 나면 이제 거기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그 가격을 다 비울 필요도 없고 더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이 물건이 몇 개 팔리고 몇 개 남았는지 가게에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편의점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자동 발주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 레벨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오더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주인이 오케이 그거는 키 눌러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인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고 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이 매일 재고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뭔가 하면 내 막내 직원은 가가지고 창고 가가지고 물건 세는 게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필요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게 재고 관리가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인터넷 안에서 지금 얼마인지 한눈에 딱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재고 관리가 훨씬 쉽다. 그죠? 그러니까 PC 도입, 그 다음에 인터넷 도입이 이 경제 아니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사실 그겁니다. 그쪽 부분에서 상업 부분에서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가게들이 소위 개인 혼자서 운영하는 구멍가게들이 대부분 다 퇴출이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이라는 같이 새로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런 소매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거죠. 소매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뭐 더 나아가지고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재고 투자는 옛날에는 하나의 경기 변동을 좌우하는 정도의 어떤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잘 관리되는 하나의 파트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사실은 비용 절약의 제일 큰 이제 키포인트였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 추세에 대해 가지고 이 추세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해야죠. 곳곳에서 뭔가 막 물건이 없어가지고 중간재 원자재가 부족했어. 물건을 못 만들고 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칩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일부 가게에서는 뭔가 물건이 없어가지고 물건 다 떨어졌는데 뭐 도매업자들이 물건을 공급을 못 해줘가지고 물건을 못 팔고 있다.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 결과인데,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고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뭔가 하면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재고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재고는 안 가지고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쓸 물량만큼, 왜냐하면 재고가 있으면 그만큼 뭔가 그 부지가 넓어야 되고, 옆에다 많이 갖다 줘야 되고, 공장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그 부자재의 비용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정도의 가장 뭔가 하면 필요한 정도만 그 재고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원자재 중간재의 조달 자체가 뭔가 하면 갑자기 시간이 옛날보다는 딜레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칩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IC 칩이 없어가지고 이 자동차를 못 만드는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생기고 있고, 그 다음 미국의 가게들 가보면 다들 엄청나게 큰 가게에 모든 물건 쌓아놓고 많이 풍족하게 팔고 있던데, 그 팔던 물건들이 신속하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이 됐는데, 지금은 공항에서 딜레이가 되면서, 아니면 대부분 항만이죠. 항만에서 딜레이가 되면서 그게 가게까지 신속하게 못 오더라. 그래서 그 가게 선반마다 물건이 비있고 텅 빈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재고 관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이제 타이트하게 해놨다는 것이 그렇다고 옛날같이 뭔가 재고 관리를 느슨하게 하라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우리가 예상 못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 옛날만큼 신속하게 공급이 안 돼, 그게 공급이 안 되는 이런 그 병목 현상이 갑자기 생기고 나니까 이 타이트한 재고에서는 꽤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인데, 어쨌든 이제 그 원인 자체가 이제 이런
예상 못한 이런 뭐 질병이랄까 전염병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예방한다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어쨌든 재고 부분은 옛날만큼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슈에서는 이제 빠졌다. 빠진 것이 제일 큰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죠. 인터넷과 PC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재고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잘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재고 관리 실패가 옛날만큼 자주 발생 안 하니까 이거 재고 관리 실패가 경기 변동을 야기시키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이 지금 세 가지 투자 유형, 기업 구정 투자, 주택 투자, 재고 투자. 이 중에서 주택과 재고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첫 번째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의 투자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업 고정 투자에 대해 가지고는 신고전학파적 투자 모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고전학파적. 자,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 여러분들이 경제학술사를 따로 안 배우기 때문에 그 일업 용어는 들어보는데 그게 차이가 뭐냐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고전학파라 그러면 그냥 아담 스미스 할아버지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식의 뭔가 하면 그냥 가장 시장주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본 기능을 믿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모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그런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신자가 붙는 신고전학파는 그것을 조금 더 뭔가 하면 정치하게 설명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식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생산함수를 정의하고 거기서 수식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하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림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정치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속에 뭔가 하면 또 다른 머리로 생각 못했던 다른 요인들까지도 같이 고려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철학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고전학파보다 훨씬 정치한 수치적인 모델링을 많이 사용한 것이다. 정확하게 그래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신고전학파의 투자 모형, 물론 고전학파의 투자 모형을 따르는 셈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자의 결정 요인을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듭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물, MPK,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성 상승. 그러니까 돈을 빌리가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버냐 안 버냐는 겁니다. 얼마 버냐는 거죠. 많이 벌면 투자하고 적게 벌면 투자 안 하는 거겠죠. 많이 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은 많이 버냐 적게 버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이 기준이 되는 거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빌릴 때 비용이죠. 빌릴 비용보다 많이 버냐 적게 버냐라는 겁니다. 투자하는데 비용이 따르죠. 그 투자한 비용 대비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이게 좀 낮아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높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못하게 되는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MPK가 아니라 이자율에 대비한 MPK. 그러니까 이 두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셈인데 세금이죠. 기업도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익이라는 것은 세후 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후 이익에 따라 가지고도 또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후 이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뭔가 하면 이게 마이너스 세금도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투자를 또 더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세 가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결정하는 요인이죠. 그걸 이제 지금 훨씬 더 정치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자, 단순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을 가정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단순화가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냥 기업이 있지. 그냥 기업이 있지 그러면 되는데, 기업이 지금 두 가지 유형을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훨씬 복잡한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일단 기업의 유형을 두 계절로 나눕니다. 생산기업과 임대기업. 그러니까 기계를 사와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산기업은 기계를 빌려와서 생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공장에 쓰는 기계는 다 빌려온다. 빌려와가지고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생산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을 인차한다. 자본이라는 것은 기계입니다. 공장도 빌리고, 공장 부지, 건물 다 빌릴 수 있죠. 그걸 빌리고, 그 다음에 거기도 기계를 빌려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물건 만들어 파는 생산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임대기업은 이 생산기업한테 기계를 빌려주는 기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임대기업이라고 합시다. 이 임대기업은 자본을 소유하고, 자본이라는 것이 기계죠.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생산기업한테 빌려주는 그런 임대기업이 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없지도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뭐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렌트카 회사. 렌트카는 개인을 향해서 개인한테도 렌트를 하지만 기업들한테도 렌트를 합니다. 기업들한테도 렌트를 합니다. 운수회사한테도 렌트를 합니다. 기업들이 차를 뭔가 하면 자기가 안 사고 렌트카에서, 요즘 주로 기업들이 렌트카에서 렌트를 해가 쓰죠. 그래서 허붙은 차가 워낙 많아져 가지고 번호판이 부족해 가지고 하까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읗자부터 번호판은 대부분 렌트카로 볼 수 있죠. 리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렌트카에서는 임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생산기업은 그 차를 빌려가지고 뭐 트럭으로 쓴다든지 운송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운수 사업을 하는 회사까지도 있습니다. 또 같은 운송분이지만 이 대표적인 것이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자기 돈으로 안 삽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행기가 비싸기 때문에.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운영했다가는 그 부채 비율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게 어느 정도냐? 자본 대비 아무리 자본이 많은 회사라고 해도 그 부채 비율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뭐 수십 배, 100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항공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부도가 나면 뭔가 하면 그 있는 빚을 다 못 갚을 수 있는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로 다 살려고 그러면 이런 이제 엄청난 이 레버리지가 높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를 하는 거죠. 물론 비행기를 빌린다는 것이 비행기 뭔가 임대 기업이 있어가 렌트카 회사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뭐 넓은 공간에 쫙 세워놓고 뭔가 가서 그냥 빌려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실은 이건 임대기업은 금융 서비스죠. 금융기관하고 같이 끼는 순전히 이제 금융 서비스를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뭔가 하면 그거를 항공회사에 그 항공사 그러니까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 사가지고 항공사한테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 자기가 가지지도 않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항공사도 대부분 임대기업으로부터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비행기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 뭔가 공장에 있는 기계도 그런 식으로 기계를 빌려와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죠. 모르는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이 가정 자체가 아주 뭐 허황한 가정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기업의 제일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아까 렌트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임대기업은 이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리스사 아니면 렌탈, 그러니까 자동차 렌탈 그랬는데
렌탈이 붙은 것이, 렌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자동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모두를 렌탈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뭐 카메라, 뭐 비싼 카메라가 있다. 그런 것도 렌탈 회사가 빌려가지고 쓰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렌탈 회사 아니면 리스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계 같은 걸 빌려주는 회사는 다 이름이 리스사입니다. 리스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투자는 뭐냐? 투자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임대기업의 지출입니다.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 결정자는 누구냐 그러면 생산기업이 아니라 임대기업입니다. 생산기업이 아니라 임대기업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생산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임대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먼저 이 투자,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봅시다. 자본 임대시장. 자본의 임대시장. 그러니까 생산기업이 자본재를 빌려서 그 가지고 생산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임대를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 하느냐라면 이거는 이제 자본 임대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겠죠. 생산기업은 자본을 얼마나 임차할 것인가를 이 자본 임대시장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서 보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자본의 공급은 고정입니다. 자본의 공급은. 물론 이 자본이라는 것이 임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쌓인 겁니다. 투자를 해서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량이죠. 그 양이기 때문에 공급은 고정입니다. 자본의 공급은 고정이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추가하면 그 공급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현재 일시적으로 뭔가 하면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바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이다. 그 다음에 자본의 수요는 생산기업의 행동입니다. 생산기업의 소위 행동 양태인데, 이것은 이런 우하향이다. 하향이죠. 우하향이라는 것은 자본의 스톡은 자본의 양이고, 소위 기계의 대수, 비행기의 대수, 자동차의 대수입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것의 가격은 임대 가격입니다. 한 대 얼마, 한 단위 얼마, 뭐 어떤 공통 단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실질 가격입니다. 가격분의 P 물가 수준분의 R입니다. R이라는 것은 명목 R이지만, 대문자 R은 명목 R이지만 여기서 가격은 실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P분의 R입니다. 실질 임대 가격. 이 실질 임대 가격이 높으면 임대 수요가 적고, 실질 임대 가격이 낮으면 임대 수요가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 임대 수요는 얼마냐? 예를 들어서 실질 임대 가격이 요 수준이다. 이 높이였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 실질 임대 수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실질 임대 수요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그러면 MPK다. 자본의 한계 승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요만큼 양을 투입해 가지고 소위 이 임대 가격만큼 MPK가 나와야지 그걸 사는 겁니다. 임대 가격, 여기서 이 높이만큼 임대 가격이다. 그러면 생산해가지고 그 기계를 빌려가 그 기계에서 나온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만큼 돈을 벌여야지. 그 단위당 이만큼 돈을 벌여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벌 수 있는 양이 이 정도다라는 거죠. 요폭만큼 기계다라는 거죠. 요폭만큼 기계를 가지고 하면 기계 한 개당 뭔가 이 높이만큼 거기서 MPK가 나온다. 자본의 한계 승수성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계를 더 구입했다. 그것보다 기계가 더 많았다. 그러면 기계가 늘어날수록 MPK는 떨어집니다. 그게 자본의 한계 승수성 체감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 체감 발생하는 제일 큰 이유는 노동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계를 더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전체적으로 자본의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자본의 생산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더 낮은 가격에 있으면 더 할 수는 있죠. 더 할 수는 있다는 것이 더 많이 하게 되면 이때는 이 기계의 MPK는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럼 이 가격에서는 이만큼 정도 자본을 수요한다. 사들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연결한 것이 이 자본 수요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수요 함수라는 것은 생산 함수에서
그 생산하면서 자본의 MPK,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구해가지고 구한 식 자체가 이 자본 수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경쟁 상태의 기업은 MPK가 P분의 R이 될 때까지 자본을 인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이 MPK, 경쟁 기업의 자본 수요 함수는 이 MPK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실질 임대 가격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이 K양, 이것도 되는 거죠. 요식을 만족시키는 이 양. 그래서 자본 수요 함수 자체가 바로 MPK식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균형 임대 가격은, 임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그러면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이게 자본의 수요고, 이게 자본의 공급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지점이 균형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균형 임대 가격이 결정되겠죠. 자, 이게 이제 임대 시장에서 결정원리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쓰면, 자,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MPK를 개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생산함수가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죠. 그래서 자본과 노동 두 개의 생산 요소가 있고, 이 성수 부분에 합이 1이 된다는 것은 CRS, 그러니까 Constant Returns to Scale 함수죠. 규모의 수학 불변 함수입니다. 규모의 수학 불변 함수.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하고도 가장 맞는 함수입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A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산함수인데, 여기에서 MPK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수학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자본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한다는 거죠. K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한다는데, 이게 K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K에 있는 이 윗수, 이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A, 그 다음에 K에다 1을 뺐기 때문에 승수가 알파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가가지고 1 빼기 알파가 된 겁니다. 요 L은 요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고. 그래서 이것을 K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MPK는 요 식으로 나타내면 요런 형식이 됩니다.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죠. 자본의.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그러니까 자본의 수요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자본의 수요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MPK는 요게 바로 그 임대 자본의 수요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식으로 생산함수가 컵다글라스 함수면 그때의 임대 자본의 수요 함수는 요거다. 자, P분의 A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P분의 A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먼저 전쟁이나 지진이 발생했다. 전쟁이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어쨌든 이게 자본의 수요 함수이면서 그 다음에 자본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이 K양입니다. K양이 자본의 공급이죠. 그래서 여기다 K 공급량을 딱 때려 넣어버리면 이 값이 하다가 딱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게 바로 균형 임대 가격이죠. 실질 임대 가격이죠. 균형 실질 임대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균형 임대 가격 식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K가 일반적인 변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요 함수고, 여기 K에다가 현재 공급되는 자본량, 그러니까 임대기업이 공급하는 자본량을 대입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바로 계산된 이 값 자체가 이 임대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균형 임대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진 혹은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관계 아니면 이 시기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라는 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전쟁이나 혹은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부서지죠. 공장이 부서지고 도로가 부서지고, 그러니까 K가 주는 겁니다. K가 준 거죠. 여기서 K가 줄었다. 여기서 K가 줄었다 그러면 MPK는 K가 줄은 거죠. K가 줄었다 그러면 MPK는 어떻게 될까요?
이 로직, 머리로 그냥 로직하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봐가지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식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알파 양수고, A도 당연히 양수고, L, K 다 양수죠, 그죠? 1 빼기 알파는 이것도 양수입니다. 알파가 1보다 클 수는 없죠. 1보다 적죠. 그러면 K분의 L에서 K가 줄었다. K가 줄었다 그러면 이 K분의 L은 늘어난 거죠. 분모가 줄었다 그러면 K분의 L은 늘어난 겁니다. K분의 L 늘어났고, 이 숫자가 늘어난 것에다가 다시 양수의 승수를 하면 그건 또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늘어나는 거고. 물론 1 하면 훨씬, 1보다 크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1보다 적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아니지만 어쨌든 늘어납니다. 그 다음 거기다 또 양수를 곱하면 뭐 당연히 뭐 이건 플러스입니다. 즉 K가 늘어나면 이거 전체는 옛날보다는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실질 임대 가격이 오른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자본이 줄었다. 기계가 줄었다라는 거죠. 기계가 줄으면 기계에 대해 가지고 더 줄은 기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대수가 줄은 거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 기계를, 누군가는 옛날 가격에서는 기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받으려고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의 양이 줄게 되면, 그러니까 공급이 줄은 겁니다. 공급이 줄을 겁니다. 이 공급 곡선이 아까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지진이나 아까 그런 걸로 보면 이 그림에서 이 자본 공급, 이 K바슨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동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균형 임대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자본이 줄기 때문에 공급된 기계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뭐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오른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노동이 늘었다. 노동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인구 증가, 뭐 이거는 사실은 급격하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베이비붐이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년은 아니더라도 한 뭐 10년, 20년 정도 분석할 때는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구 증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인구 증가는 대부분 이민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이 늘었다. 뭐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유럽 지역에서 이민이 늘었다. 미국에서도 남쪽에서 이민이 늘고 있다. 뭐 최근에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민에 대해서 더 유화적인 정책을 하면서 이민이 더 늘 것이다. 라는 거죠. 뭐 그거 뭐 당장 이 국경만 열면 뭐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K분의 L에서 L, 분자인 L이 커졌죠. L이 커지면 동일하게 이게 커진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커지는 거죠. 이것도 임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임대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변화는 앞에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까 지진이나 아니면 뭐 공장의 붕괴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준다고 했죠. 그런데 인구의 증가는 자본에 영향 없죠. 인구의 증가는 이 자본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려면 이런 겁니다. 인구의 증가라는 것은 사실은 공장에 일할 사람이 늘었다는 겁니다. 공장에 일할 사람이 늘었다 그러면 그 늘어난 사람한테도 기계를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똑같이 돌아갑니다. 기계를 안 갖다 주면 뭔가 하면 거기에 사람들 끼어가지고 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계에 대한 생산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지만 1인당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1인당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계를 더 수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수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구가 늘면 자본 수요는 더 늘어난다. 늘어난 인구에 기계를 주기 위해서 자본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임대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에는 또 다른 요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요인을 다 한 겁니다. A, L, K. K, L, 마지막에 이제 A.
A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자주는 이야기 안 했지만 뭐 충분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최근엔 A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많은데 A가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의 변화. 기술 수준의 변화라는 것은 방향은 단선적입니다. 기술이 퇴보하진 않죠. 아주 예외적으로 퇴보하는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 때 이런 이 비법은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 그러면 그건 퇴보하게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더 나아지는 것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그러면 진보라는 용어가 따라 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술 발전을 우리가 탈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제를 줄이면 그게 기술 발전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규제라는 것은 제약이죠. 제약이 없어지면 뭔가 하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절대 줄지는 않아요. 제약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선택 영역이 줄지는 않죠. 더 늘어납니다. 다른 걸 선택 안 해도 되고 옛날같이 행동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탈규제를 우리가 기술 진보하고 같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규제혁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이 A라고 우리가 함수에서 붙이는 A가 단순히 공학적인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인 기술적인 그러니까 산업적인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기술 거기서는 뭔가 하면 제도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법체계라든지 탈규제가 바로 법체계죠. 법 하나의 법조항들입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공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국민의식 수준, 그 다음에 뭐 문화적인 능력,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죠. 서비스 산업, 예술 산업에서는 그런 것이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바로 기술 수준인 겁니다. 문화적인 경험,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상승했다. 뭐 최근에 뭐 소위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자본시장에서 균형 임대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라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A가 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실질 임대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방향은 동일합니다. 다 실질 임대 가격이 오르는 경우를 지금 예를 보여준 겁니다. 오르는 경우인데 뭐 A, L, K 이 세 요인에서 오를 수 있고 이게 K로는 줄어들고 L은 늘어나고 A는 늘어나는 것이 다 이 실질 임대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다.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요인들이다. 지진, 전쟁, 인구 변화, 아니면 기술 진보, 탈규제 이런 것들에 따른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 균형 실질 임대 가격의 변화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대 가격 결정 요인, 임대 시장에서 임대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주어진 자본량 하에서 임대 시장에서 임대 가격이 결정되는 현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자본의 결정입니다. 자본의 결정이라는 것은 임대기업의 투자 결정이라는 거죠. 실제 알고 싶은 것은 이거죠. 실제 알고 싶은 것은 투자다. 우리는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투자는 임대기업이 자기가 빌려주기 위해서 기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 양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임대기업은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P분의 R을 이야기한 겁니다. 임대기업의 임대에 따른 편익이라는 것은 P분의 R입니다. 이게 임대로 버는 돈이죠. 빌려주고 받는 돈. 매달 받을 수도 있고 매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단위당 받는. 이게 편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편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사는 비용, 이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편익보다 비용이 높을 때는 비용보다 편익이 높을 때는 계속 투자합니다.
계속 투자하다가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면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때 그때까지 투자를 하게 된다. 편익이라는 것은 P분의 R, 생산기업에서 자본 한 단위를 임대해 줄 때 얻는 수익, 이게 편익이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기계를 사들이는 비용입니다. 근데 기계를 사들이는 비용,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비용이 또 몇 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기계를 사들이는 비용. 그 비용이 바로 이자 비용입니다. 그 기계 한 대의 가격이 PK다. 자본재 하나의 가격이 PK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금 이자율이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이 I다. 그러면 이것에 뭔가 하면 매년 비용이라는 것이 이 자본재를 투자해가지고 임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라는 것은 이자율에다가 이 PK 가격을 곱한 것이죠. 자본의 명목 가격에다가 이자를 곱한 것이 이자 비용입니다. 기계를 사는 비용이죠. 사는 비용인데, 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자본은 이제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성질이라는 것이 감가상각을 한다. 기계는 닳습니다. 놔두면 닳고, 그 다음에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상각.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계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빨리 떨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천천히 떨어진 것도 있죠. 그래서 기계를 사들이면 써봐야 끼켜야 5년, 10년 이상 쓰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개인이 뭐 어떤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아주 잘 관리해가면서 오래 쓰면 뭔가만 좀 더 오래는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산 활동에서의 공장에서 쓰는 기계인데 기계 사면 기계 관리가 주가 아니라 기계에서 생산품이 나오는 게 주기 때문에 열심히 기계를 부려야 되는 겁니다.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리는 기계라 그러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는 닳는다는 겁니다. 즉 매년 닳게 되는 거죠. 기계의 가치가 닳게 되기 때문에 기계의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닳게 되는 부분을 소모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소모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비용인데, 자, 뒤에 따로 개선이 없죠? 어떠면 여기 있으면 하죠. 감가상각 비용인데, 자, 이 비용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 기계를 얼마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고장 나면 뭔가 하면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되겠죠. 뭐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델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기업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서 쉽게 국세청이 결정해줘요. 결정을 해주는데 뭐 국세청이 왜 여기다 개입을 했냐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기업이 뭐 어떤 생산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돈을 벌었다는 것이 매출이죠. 매출이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매출액만큼 뭔가 하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비용이 따른 거죠. 기계 임대 비용, 온갖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가 있고, 뭐 공과금이 있고, 온갖 비용이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을 다 빼고 난 뒤에 남은 이익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에다가 비용을 빼는데 그 비용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자 비용은 은행에서 얼마 빌리가 이자 내고 있는 거 보면 뭐 숫자로 잡힙니다. 잡히는데 이제 안 잡히는 비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 기계를 써가지고 기계가 딸그면서 뭔가 하면 비용, 공장을 돌렸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정을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계마다 그걸 하려니까 너무나 복잡하다 해서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동일하게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는 5년입니다. 5년. 5년으로 감가상각한다. 그 이야기는 매년 그 기계의 사용액의 20%만큼 그 이야기는 이 감가상각률이 델타가 0.2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이라 그러면 1년에 20%씩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 가치의 20%만큼을 기계 사용 비용으로 사용했다. 실제 돈은 안 나갔죠. 돈은 안 나가고 기계를 사들일 때 큰 돈이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뭐 사들이지도 않고 빌려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문제고
어쨌든 그 기계 자체에서 뭔가 매년 20%만큼은 내가 기계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기계를 써가지고 비용으로 발생했다라고 계산할 때 비용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국세청이 보통 이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기계료는 5년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훨씬 더 내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40년, 건물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감가상각을 국세청이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세무조사할 때, 아니면 세무조사가 아니라 국세청에 뭔가 소득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이런 비용을 하는데, 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입니다. 그 해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이거다라는 이야기죠. 맥시멈을 처음 기계 사자마자 5년 동안에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에 걸쳐가지고 기계 가지고 있으면 세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매년 할 수 있는 맥시멈은 20%고 그걸 기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해도 된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거기다가 수익에서 이익에서 뺄 수 있게 해준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실제 이제 물건 팔 때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해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감가상각 비용을 이제 빼가지고 이익에서 뭔가 세금 낼 부분을 줄이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나빠가지고 물건 가격이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면 별로 이익도 안 날 것이다. 그런 애는 당연히 감가상각 비용을 안 텁니다. 안 집어넣죠. 뭐 이 비용을 안 털더라도 나는 이익이 안 생기면 세금이 없어요. 세금 낼 게 없는데 아까운 이걸 지금 쓸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중복해서 쓰는 건 안 되고 이 기계 평생 내에 이 100% 정도까지 가됩니다. 20%씩 5년. 매년 20%안 해도 돼요. 올해도 10%. 내년 때 10%씩 10년에 걸쳐 해도 됩니다. 맥시멈이 한 해 20%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 비용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또 하나의 기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가 또 발생하는 것은 자본 손실 비용입니다. 자본 손실이라는 것은 중고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제일 심한 게 자동차죠. 자동차는 새 차를 받아가지고 하루 지나가지고 팔라고 내놓으면 가격이 10%가 떨어져 있어요. 덜 떨어지면 10%고 많이 떨어지면 20%또 떨어집니다. 하루에 20% 떨어집니다. 신차냐 중고냐 이 차이인 거죠. 신차냐 중고냐. 그런데 이제 중고, 물론 이제 처음에 중고로 되면 확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죠. 그런 것이 있고, 특히 이제 공산품이라든지 기계료가 그게 심합니다. 또한 더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좋은 생산력을 보이는 기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생산력을 보이는 기계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기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살 때 가격이 그거 비해 가지고는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그렇고 PC가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이 기기가 거래될 때 그 가격이 뭐 처음에 살 때 가격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자본 손실이라고 합니다. 기계의 가격이 떨어진 것. 그래서 자본의 비용을 따져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본 사는 비용이다. 이자 비용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감가상각 비용, 그 다음에 자본 손실 비용 이것까지도 돼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의 명목 비용은 이 세 개의 합입니다. 이게 이자 비용이죠. 기계 가격에다가 이자율 곱한 것. 이게 이자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감가상각 비용이죠. 기계 가격에다가 감가상각된 감가상각률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 비용이고, 그 다음에 PK는 이 기계 가격이 델타 붙이면 변화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 가치 변화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명목 비용은 이렇게 이 세 개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세 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럼 이건 이제 이 식을 좀 정리시킨다 라면 같이 보이는 게 PK 값이죠. 그래서 PK를 묶으면 I하고 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항에는 사실은 PK 자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항에다가 PK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쭉 설명해가지고 풀겠는데, 풀기 전에 이 상태에서 뭔가 하면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예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동차 임대회사, 렌트카 회사죠. 렌트카 회사에서 이 렌트카의 임대 비용이, 그러니까 렌트카의 투자 비용이 얼마냐? 렌트카 한 대를 가지고 있는 비용이 얼마냐? 라는 걸 볼 때, 예를 들어서 PK가 자동차가 한 대 10,000불짜리 차다. 뭐 10,000불짜리면 제일 싼 차입니다. 옛날 예라서 이렇게 싼데 어쨌든 10,000불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계산 편하게 위해 계산 편의를 위해서 10%로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은 그 관례대로 20%. 그리고 자동차 가격은 매년 6%씩 떨어진다. 뭐 보통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자동차 퀄리티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 이상하게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 그러죠. 자동차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랐는데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항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임대회사가 자동차 이 한 대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1년 동안에 이자가 만 불의 10%니까 $1,000가 이자고 자동차 사는 비용이죠. 그죠? 사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자체에서 빌려줬든 말든 뭔가 하면 20%만큼 매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 20%니까 만불의 20%는 2,000불이죠. 그 다음에 또 6%만큼 자동차 이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죠. 시장 시세가 떨어진다 그랬죠. 시장 시세.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되팔 때, 시장에서 중고차를 팔 때 이야기입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보통 차가 고장날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렌터카 회사는 새 차, 사서 1년 이내 정도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팔아버립니다. 중고차 시장에 팔아버리죠. 그래야지 고객들이 차를 몰 때, 뭐 고객들이 좋아할 것이고, 새 차 좋아하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차를 운영하면서 사고나 고장을 안 당합니다. 렌트카 몰다가 고장당하면, 이 회사 못 쓰겠네.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렌트카 회사는 못 쓰겠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 뭔가 새 차를 주로 운영하죠. 그러니까 오래된 차는 절대 운영 안 합니다. 그리고 오래 운영할 수가 없는 게 렌트카 회사는 보통 그 사람들보다 차를 계속 렌트를 해주면 많이 돌립니다. 많이 돌리는데 어느 정도 돌리냐 그러면 1년 정도 돌리면 보통 개인들이 한 3년, 4년 정도 운행 정도, 평균 정도가 나옵니다. 개인의 평균 1년 정도 운영하는 것이 한 15,000km 정도 나옵니다. 15,000km 나오는데 렌트카 회사는 1년만 돌리면 5만 km 나옵니다. 물론 이제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차 1년에 뭐 10만 km 운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진짜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당연히 렌터카 회사에서는 마일리지가 오래 탄 차를, 당장 뭔가 하면 마일리지가 높은 차를 딱 보면 사람들이 이거 오래된 차, 그래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차원에서 항상 뭔가 중고차 어느 정도 되면 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가격을, 팔 때의 시장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매년 6%씩 떨어진다. 매년 거기서 6%씩 까먹는다. 거죠. 그러면 이걸 내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는 좀 잘못했는데, 이 PK는, 여기 쓰는 PK는, 델타 PK는 가격을 오르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가격을 오르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제 가격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오르긴 오르죠. 예를 들어서 현대 소나타다 그러면 매년 차 가격이 오릅니다. 품질 대비로는 가격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품질 대비로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차 가격보다 품질이 더 좋아져요, 매년. 떨어졌는데, 실제 뭔가 하면 시장에서 차 가격은 더 오르죠. 더 신차가 나올 때마다 작년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파는 거죠. 그래서 품질 고려 안 하고 그냥 차 가격, 몇 년도 차 가격,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차 가격은 매년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이게 매년 차 가격이 6% 오른 걸로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한 건데, 그래서 차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처음에 임대해가지고 살 때보다 가격이 오른 겁니다. 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에서 마이너스를 준 겁니다.
늘었다 그러면 플러스지, 뭔가 비용, 이게, 그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은 줄이는 거죠. 비용은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600달러만큼, 뭔가 하면 6%, 600달러만큼 차 가치가 중고차로 팔 때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자본 손실로서는 600달러를 빼주는 겁니다. 자본 이득이 600이 생겼기 때문에 손실은 마이너스 600이 되는 거죠. 비용에서는 마이너스를 빼준 거죠. 그렇게 되면 총 비용은 1000, 2000, 3000에다가 6000을 빼고 나면 2400. 그러니까 임대회사에서 자동차 한 대를 추가로 사들였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매년 그 사들였다는 것이 돈 전액을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한 대 저 자본으로 갖다 놓고 뭔가 하면 렌트카 이 매장에 갖다 놓으려 그러면 빌려주는데 갖다 놓으려 그러면 매년 2,400달러만큼 돈이 든다. 라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이걸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걸 임대해가지고 매년 2,400을 벌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말한 실질 임대료. 실질 아니라 명목을 봐야 되겠죠. 명목 임대료 R이 뭔가 하면 2,400보다 더 많으면 더 한 대 더 갖다 놓을 것이고 2,400보다 적으면 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한 이 세 개의 의미가 실제 여기서 숫자 열어봐가지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단순하기 위해 가지고 요 앞에 이제 이 식을 단순합니다. 제일 복잡한 게 요거죠. 요게 P분의 PK, 델타 PK죠. 그러니까 PK의 증가율입니다. PK. 가격의 증가율이죠. 자본재 가격의 증가율입니다. 자본재 가격의 증가율인데 이걸 그냥 파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그러니까 이 기계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다. 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 경제에서 재화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기계의 가격 증가율이 바로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그래서 이걸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목 자본 비용은 PK 곱하기 I 더하기 델타 빼기 파이가 되는 것이고 이걸 다시 쓰면 PK 곱하기 I에다가 파이를 빼면 I가 명목 이자율이죠.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고 나면 실질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 더하기 감가상각률이 되는 거죠.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실질 자본 비용은 이게 명목 자본 비용이고 실질 자본 비용은 여기다가 P를 나눠야 되죠. 그죠? 물가 수준 P를 나누면 P분의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실질 자본 비용은 자본의 상대 가격 P분의 PK가 상대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이고 그러니까 전체 물가에 대한 상대 가격과 정의 관계. 그러니까 자본 가격이 비싸지면 비용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것도 실질 자본 비용이 높아진다. 감가상각률, 이게 높아지면 실질 자본 비용이 높아진다. 그래서 투자할 때의 자본 비용, 실질 자본 비용은 자본의 상대 가격, 실질 이자율, 감가상각률에 따라 결정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비용까지 봤습니다. 비용까지 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임대에서 임대 수익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차액으로 이윤율을 봐가지고, 이윤이 얼마에 따라가지고 결국은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이윤율보다는 이윤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가지고 투자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업의 투자가 결정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